안녕하세요. 이제 둘째 마당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잘 알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을 이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할 거는 화면 구성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이나 아니면 다른 과정에서 보면 화면 하기 전에 굉장히 다양하게 기초적인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화면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중간중간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화면을 만들면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익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그 뷰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볼 겁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차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먼저 개념적인 거를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안드로이드에서는 뷰라고 하는 거를 화면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 요소를 전부 다 뷰라고 하는 걸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버튼이 있으면 걔도 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가 있으면 걔도 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버튼이나 텍스트가 같이 어떤 화면 하나에 들어가 있다면 그거 자체도 뷰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개의 뷰들을 담고 있으면서 그거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뷰 그룹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이 뷰 그룹도 뷰라고 정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뷰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뷰라고 하는 데서 상속을 받아서 얘도 결국에는 뷰가 되고요. 이 뷰 그룹은 결국엔 여러 개의 뷰를 포함하기 때문에 뷰 그룹이 된다라고 정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속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히 모른다면 조금 더 잠깐 설명을 할 겁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개의 뷰를 담고 있는 것 자체가 또다시 뷰다라고 하는 것은 뒷부분에 또 나오겠지만 이 어떤 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 여러 개의 뷰가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러 개의 뷰 중에 하나가 또 뷰니까 그 안에 또 여러 개의 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구성할 때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하나의 뷰를 바꿔서 여러 개의 뷰로 표현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좀 화려한 위젯도 아니면 그런 화려한 화면도 구성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위젯이라든가 레이아웃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위젯, 소위 위젯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다른 랭귀지나 이런 데서도 화면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를 위젯이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그거는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뷰라고 정의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 버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위젯이라고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 뷰 그룹, 여러 개의 뷰를 담고 있는 것 중에서 뷰를 배치할 수 있게, 여기다 이거 갖다 놓고, 저기다 이거 갖다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레이아웃이라는 이름으로 붙여놨습니다. 자,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전에 나왔었는데요. 자바를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속이 뭔지조차도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상위 클래스, 그러니까 클래스라고 하는 게 보통 어떤 행위를 정의한 그런 거라고 보면 그 클래스를 상속이라고 해서 그 특성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유전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특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메소드라든가 아니면 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헬로 월드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헬로 월드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키워드들을 보면 public class라고 되어 있고 hello world activity 걔가 activity를 extends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extends가 상속이라는 의미고요. 그러다 보니까 activity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메소드와 아니면 모든 속성 같은 거를 그대로 얘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상위 클래스, 얘에 정의된 메소드들은 전부 다 슈퍼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또는 자기 자신에서는 슈퍼라고 하는 거를 쓰지 않아도 그대로 이 안에 이 상위 클래스에 정의된 메소드나 속성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재정의한 메소드가 있다라면, 예, 아까 onCreate라고 하는 게 있었네요. 그래서 onCreate라고 하는 거는 hello world activity라고 하는데 들어가 있는 메소드예요. 직접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만든 hello world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안에 가보면 우리가 처음 만들었을 때 자동으로 만들어진 hello world activity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면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이 탭 부분을 2번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전체 화면 영역으로 바뀝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자, hello world activity라고 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로 만들어졌고 걔가 activity라고 하는 거를 상속받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onCreat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는 내가 정의한 이 hello world activity라고 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정의한 게 아니고 activity라고 하는 클래스에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정의한다고 해서 지금 override라고 하는 요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상위 클래스에 정의가 된 거니까 그 상위 클래스에 정의된 거를 여기서 호출을 하는 거죠. 다시 정의하면서 자, 이런 코드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두 줄까지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라고 했었죠. 그죠?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상속의 개념입니다. 자, 지금 이 상속이라고 하는 거를 같이 본 이유는 그 뷰라고 하는 거하고 뷰 그룹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봤어요. 자, 이 정도까지만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실제 코드를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었는데요. 다시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new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 보면, 자, 딴 거라고 하는 데가 보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가 있었죠? 자, 거기에서 프로젝트 이름을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번에 해볼 거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my layout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my layout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얘는 안드로이드 2.2를 기준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단말을 커버하려면 2.2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패키지 이름에는 org android town layout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자,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헬로 월드의 기본 구조하고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탭 부분은 close 해서 닫아보겠습니다. 자, my layout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 보면 여러분 처음에 보셨던 그 구조가 그대로 보이죠?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my layout activity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 activity를 상속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안드로이드에서는 activity라고 하는 게 일단 하나의 화면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하나의 화면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activity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그 activity라고 하는 게 이미 구글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API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상속해서 my layout activity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onCreat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액티비티에 이미 정의가 되어 있고 그거를 여러분이 재정의를 하는 코드를 자동으로 만드신 거죠. 결국에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코드 부분은 한 줄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네, 새로 만들어진 코드는. 그래서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게 아직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이 한 줄이 이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고 이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 XML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XML 코드로 화면 구성을 정의를 했었으니까요.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내가 만든 새로운 화면에 화면 구성하는 요소들을 설정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걸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프로젝트의 구조라고 그랬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자동으로 텍스트 뷰 하나가 들어갔었어요. 그죠? 그게 여기 main.xml에 정의되어 있는 텍스트 뷰가 화면에 보였던 거죠. 자, 요거를 실행해보면, 자, 이렇게, 이미 화면에 보였던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그렇게 보이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XML 파일로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 뷰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텍스트 뷰라고 하는 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그를 버튼이라고 하는 걸로만 바꿔도 얘가 버튼이 됐었죠. 그죠? 그리고 이 버튼에다가 소위 id라고 하는 이름값을 줬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한번 줬었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id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 add plus id 해가지고 start 버튼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텍스트라고 하는 거를 다른 요 values라고 하는데 밑에 있는 strings.xml 파일 밑에 있는 정보를 참조해서 화면에 뿌려줬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그대로 문자 에러도 얘가 그대로 표시를 했었죠. 시작 1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그죠?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버튼을 한 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일부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죠. Ctrl F11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뜨고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선택을 하시면 자, 에뮬레이터를 띄워놓지 않았으면 에뮬레이터가 뜰 거고요. 띄워놓으셨으면 이 에뮬레이터에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자, 버튼이 하나 들어간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을 시키는 그런 코드를 넣어봤었어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화면을 구성을 했는데 이 화면에서 버튼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 경우 거의 못 보셨죠. 그죠? 이거를 실제 화면처럼 구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화면처럼 구성을 하고 싶은데 보면 버튼이 길쭉하더라. 그게 아니라 보통 버튼은 조그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이렇게 붙여 있는 거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버튼 모양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자, 버튼이라고 하는데 다시 가서 이게 화면을 구성하는 부분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 여기 보시면 width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죠? 예, 가로 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heigh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세로 폭을 얘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세로 폭이 여기 보시면 이런 wrap content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마우스를 두 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Ctrl C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 다시 여기 가로 폭이라고 하는 부분을 두 번 클릭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Ctrl V 누르신 다음에 Ctrl S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Ctrl F11 눌러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뮬레이터에 다시 실행이 돼서 화면이 보이는데요. 지금 보면 바뀌었죠. 그죠? 자, 지금 보면 버튼이 내가 요 안에 들어있는 글자 안에 딱 맞게 버튼 모양을 맞춰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직접 했을 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XML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데서 fill parent라고 하는 게 있고 wrap content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fill parent라고 하는 거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wrap content로 바꿔주니까 딱 그 크기에 맞춰가지고 버튼이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자, 이 의미는 fill parent는 부모의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걸 전부 다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wrap content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물에 맞춰서 딱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여유 공간이 뭐고, 아직은 잘 모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보죠. 자, 버튼이라고 하는 전체 영역을 선택을 해서 Ctrl C를 누른 다음에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볼게요. Ctrl V로.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거를 시작 2로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id라고 하는 것도 2라고 하는 숫자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 보죠. 버튼을 2개가 아니라 3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Ctrl S 누르고 다시 Ctrl F11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모양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버튼이 이제 3개가 된 거죠. 이거 우리가 했던 거니까,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였더니 아래쪽으로 이렇게 추가된 거를 보실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가 아래쪽으로 계속 추가가 돼요. 그죠? 추가가 됩니다. 자, 이런 추가가 되는 그 속성이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리엔테이션. 이게 방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티컬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티컬이라고 하는 방향이 지금 이 추가한 버튼을 아래쪽으로, 세로축이죠? 네, 아래쪽으로 추가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버티컬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삭제를 해주신 다음에 equal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입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버티컬이 아니라 허리젠털을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아, 근데 뭐가 빠졌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컨트롤 S 누르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을 해보면 에뮬레이터에 이런 모양으로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1, 2, 3이라고 하는 버튼이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기본적으로 fill parent라든가 wrap content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부모의 여유 공간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버튼을 보시면 이 버튼이 추가되는 그 방향이 가로축 방향이죠. 그죠? 이번에는. 그러면 가로축 방향이다 보니까 첫 번째 버튼이 요만한 공간을 가지고 추가가 되면 이 부모에서 남아있는 공간은 이만큼이 됩니다. 이만큼이 됩니다. 근데 이 남아있는 오른쪽 가로 방향의 공간은 이 버튼을 위해서 남아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 버튼 이후에 추가되는 버튼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버튼 이외에 다른 버튼이 이쪽에 추가될 거니까 이 버튼은 이 공간이 할당되고 나면 더 이상 여유 공간이 없는 거예요. 대신 이 버튼 이외에 다른 버튼들은 이 방향으로 추가될 거니까 얘가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여유 공간이 있다면, 세로 방향으로 여유 공간이 있다면 이쪽과는 새로 추가될 버튼들과는 상관없이 이 나머지 공간들은 전부 다 이 버튼의 공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계속 가로 방향으로 추가가 될 거니까 이 공간은 죽은 공간이 되는 거죠. 그게 이 버튼에 대해서 여유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버튼들, 이 버튼들이 만약에 아직 추가되기 전이라면 추가되기 전의 버튼들은 새로 추가될 때는 이 추가되어 있는 버튼 이외에 나머지 공간이 여유 공간이 돼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나머지 부분이 여유 공간이 돼서 그 여유 공간 중에서 일정 부분을 할당을 받아서 추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재밌는 걸 한번 해보죠. 자, 시작 1번하고 2번하고 3번으로 버튼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시작 2번을 지금 가로축으로,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추가가 되고 있는데 시작 2번의 가로 크기를 fill parent로 한번 해보죠. fill parent는 여유 공간을 채워준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fill parent 요 위에 있네요. 요걸 복사를 해서 가로 쪽을 여기다가 fill parent 갖다 놓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F11 또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자, 시작 1, 시작 2, 시작 3 버튼 중에서 시작 3번 버튼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첫 번째 버튼이 있고요. 첫 번째 버튼은 wrap content라고 해서 가로의 크기가 딱 요 시작 1이라고 하는 글자에 맞춰가지고 자동으로 맞춰진 거예요. 그러면 이 가로 방향으로 해서 남은 공간은 요만큼이죠. 그러면 두 번째 버튼이 딱 추가가 될 때 이 남아있는 여유 공간 중에서 일정 부분을 할당을 받게 될 텐데, 근데 이 가로의 크기, 두 번째 버튼의 가로의 크기가 fill parent라고 됐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공간을 다 채워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버튼은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그죠? 네,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세 번째 버튼이 보이질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재밌는 걸 한번 해보죠. 자, 지금 여기 시작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시작 1하고 시작 2, 시작 3이라고 하는 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된 이 태그입니다. 그죠? 태그는 지금 중첩돼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버튼 3개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허리젠틀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리니어 레이아웃은 fill parent로 되어 있죠. 가로도 화면을 다 채우고 있고 세로도 화면을 다 채우고 있는 겁니다. 얘가 가장 상위에 있는 태그다 보니까 얘가 전체 화면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 화면. 그럼 이 전체 화면에서 가로도 전부 다 채우고 세로도 전부 다 채워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버튼의 속성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첫 번째 버튼의 높이 값을 마찬가지로 fill parent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복사를 한 다음에 컨트롤 S에서 저장하시고 컨트롤 F11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축키는 이렇게 자꾸 하시다 보면 기억이 아마 남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 아주 다른 형태가 됐죠. 자, 시작 1이라고 하는 버튼이 세로축을 다 채워버린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튼들이 이 부모에 해당하는 소위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화면 전체를 채우고 있는데 그 안에 추가한 버튼 2개, 실제로는 3개죠. 근데 그거가 가로 방향으로 추가되고 있으니까 이 남아있는 아래쪽의 공간은 전부 다 죽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시작 1이라고 하는 것이 세로 크기를 fill parent로 하니까 이쪽을 다 채워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 남아있는 건 전부 다 죽은 공간이니까 전부 다 시작 1이 움직일 수 있는 또는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돼버린 거죠. 다른 것들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 자, 이런 모양 아주 재밌네요. 그죠? 네, 아자 같은 모양인데 자, 이런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에서 보면 바탕화면이 전부 다 검은색이잖아요. 그죠? 이 바탕화면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은 어떻게 바꾸냐면 자, 지금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태그가 있고 태그에 이 안에 들어있는 걸 속성이라고 합니다. 애트리뷰트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자, 그러면 이 애트리뷰트가 잘 모르겠지만 안드로이드 땡땡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안드로이드 땡땡이라고 하는 걸로 똑같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붙여보면 이 태그가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가질 수 있는 속성 값들이 쭉 나와요. 자, 그 중에 자, background라고 하는 거 BACK까지 치시면 backgroun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여기에 값을 집어넣으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샵 FF라고 하는 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S 누르고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자, 배경색이 하얀색이 됐습니다. 그죠? 자, background라고 하는 속성은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소위 뷰라고 하는 거. 뷰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자, 안드로이드에 화면이 있으면 이 화면에 들어가는 이 버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뷰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버튼들을 담고 있는 그릇이 되는 뷰 그룹이라고 하는 것도 뷰라고 했죠. 그죠? 왜냐면 상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버튼들을 담고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이 그릇도 background라고 하는 뷰의 속성을 그대로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담고 있는 그릇의 배경색을 지금 흰색으로 바꿔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코드 값은 자, 샵으로 시작을 하죠. 샵으로 시작을 해서 코드 값이 2개씩 해서 4번 반복됐습니다. 그죠? 8개죠. 그래서 2개씩 잘라서 보면 앞에 있는 FF는 투명도가 됩니다. transparency라고 해서요. 알파 값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2개는 red 값, R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2개는 green, 그 다음에 마지막은 blue가 됩니다. 그래서 ARGB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값들을 16진수 코드 값으로 해서 여러분 색상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색상 값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코드 값을 맨 앞에 있는 투명도 부분을 한번 좀 바꿔보죠. 자, 이거를 예를 들면 중간값 88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88로 해서 컨트롤 S 저장한 다음에 컨트롤 F11 눌렀습니다. 자, 그렇게 누르고 다시 한번 실행된 거를 보니까 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나요? 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회색으로 지정한 게 아니에요. 지정한 게 아니고 자, 88이라고 해서 투명도 값을 반 정도만 준 겁니다. FF라고 하면 불투명한 거고요. 00이라고 하면 완전히 투명한 거예요. 88이라고 하면 그 중간쯤 되는 거죠. 그랬더니 바닥에 있는 지금 여기에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밑에 검은색에 뭔가가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위에 반투명하게 흰색을 주다 보니까 회색으로 보이게 된 거죠. 자, 이게 나머지 그 RGB 값은 여러분이 충분히 지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투명도는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그 색상 코드 값은
8자리를 그대로 사용해서 하는 것이 일관성을 가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관성 있게 코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해보셨던 것처럼 이 버튼이라고 하는데 ID, 이름값을 붙여줬어요. 그 이유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화면을 구성하는 건데 화면을 구성하는 게 XML 코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기능을 붙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기에 있는 자바 소스가 있죠. 자바 소스에서 저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버튼을 이 XML에 있는 버튼과 자바 코드에 있는 버튼을 서로 연결시켜 준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main.xml의 스타트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썼나요? 자, 코드에서 저기다 기능을 붙여주려고 하면 찾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find,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뷰를 찾아요. 우리 뷰가 뭔지 이제 알죠? 그죠? 네, 버튼이라고 하는 거,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 안드로이드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뷰다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찾냐면 id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r점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id라고 보면 우리가 XML에서 정의했던 그 id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버튼, 스타트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스타트 버튼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준 버튼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얘가 이제 찾을 때 오브젝트로 찾다 보니까 버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튼이라고 하는 걸로 캐스팅을 해줍니다. 괄호를 붙여서. 그 다음에 그거를 받을 때, 자, 똑같은 이름으로 받으면 쉬워요. 아이디하고. 그래서 스타트 버튼이라고 하는 걸로 받아놓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어떤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XML에 정의해 놓고 그걸 찾았는데 그거를 실제 거기다가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 처리를 해서 기능을 붙이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그 밑에다가 집어넣었죠. 근데 어쨌든 빨간 줄이 나왔을 때 이 빨간 줄을 없애는 방법 어땠었죠? 뭐였죠?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를 눌렀어요. 그죠? 자, 근데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를 누른 이유는 여기 임포트라고 하는 거 옆에 플러스 버튼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걸 눌러보시면 자, 여기에 임포트라고 하는 게 android.widget.button이라고 하는 거로 해서 하나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아까는 어떤 상태였냐면 이 부분이 없는 상태였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빨간 줄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 클래스를 사용하려고 할 때, API에 들어있는 클래스를 사용하려고 할 때 그 클래스는 임포트 돼서 참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일일이 여러분이 찾아서 하기에는 좀 번거로우니까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 값을 찾아줍니다. 이게 컨트롤 쉬프트 O의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id라고 하는 게 갖는 의미를 한번 같이 보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main.xml로 한번 돌아가 보죠. main.xml로 돌아가서 자, 우리가 버튼 3개를 추가를 했었고요. 그 버튼 3개를 화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봤었습니다. 그죠? 네, 배치를 해봤었어요. 자, 그러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가 뭔지 몰랐는데,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었으니까 얘가 리니어, 뭐죠? 방향성이 있게 순서대로 추가를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방향성 있게 순서대로 배치를 해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추가를 해주는 그런 레이아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다시 아까처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웹 컨텐츠라고 전부 다 이렇게 붙여본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튼을 원래대로 만들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조금 더 한번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다가, 뭔가 여백을 좀 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버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치를 할 때, 이 화면에 딱 붙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약간 떨어뜨리고 싶고, 위에서도 좀 떨어뜨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여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줄 수 있냐면, 레이아웃 그래비티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첫 번째 버튼에다가,
안드로이드. 자, 이렇게 해서 여백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마진이라고 있어요. 마진이라고 얘기했나요? 네. 자, 마진이라고 했는데, 이 마진에다가 우리가 20dp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죠. 20dp라고 입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Ctrl F11, Ctrl S 누른 다음에 Ctrl F11 누르면서 지금 실행을 했습니다. 자, 20dp라고 하는 마진을 줬더니, 자, 이렇게 보이네요. 아, 우리가 첫 번째 버튼 추가를 했는데, 추가를 할 때, 이렇게, 요 부모의 여유 공간이 있으면, 여유 공간하고 간격을 둔 거네요. 그죠? 이렇게 여백을 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dp라고 하는 단위를 썼어요. 그죠? dp라고 하는 단위를 써서 20을 줬는데, 이 dp라고 하는 단위는 뭐냐면, 우리가 화면에서 볼 때 보통 픽셀이라고 해서 이렇게 화면을 잘게 나누는 단위가 있죠. 근데 픽셀 단위로 하게 되면 이 화면이, 단말의 화면이 좀 작은 단말 같은 경우는 작고요. 해상도가 작고, 큰 단말은 해상도가 좀 높을 수 있겠죠. 물론 요즘에 이제 작은 단말도 해상도가 높게 나오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해상도가 다를 때 인간의 눈은, 사람의 눈은 얘가 대충 봐서 이 화면에서 3분의 1 정도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라거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정도의 비율만 알면, 작은 화면이든 큰 화면이든 그 정도 비율로 보여주면 비슷하게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dp라고 하는 단위는 해상도와 상관없이 이 버튼이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위치에, 전체 화면에 대해서 이 정도 위치에 들어가 있다, 배치되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다른 큰 해상도의 화면에서도 똑같이 그 정도 크기로 그 정도 위치에 가서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단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해상도가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dp 단위를 쓰게 됩니다. 어쨌든 dp 단위라고 하는 게 그런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거까지 했는데 아까 우리가 이거를 fill parent라고 하는 걸 높이 값을 줬더니 길게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요 작은 버튼을, 여기가 전부 다 죽은 공간이라고 했는데 이 작은 버튼을 중간쯤에 오게 만들고 싶어요. 그건 어떻게 할까요? 자, 부모의 여유 공간이 이 첫 번째 버튼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전부 다 여유 공간인데 그 여유 공간에서 버튼을 중간으로 오게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안드로이드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 그래비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비티라고 하는 거를 센터라고 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trl S 눌렀고요. Ctrl F11 눌러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버튼이 중간으로 왔네요. 자, 이 첫 번째 버튼이 이 가로 방향으로 버튼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버튼이 가지고 있는 부모의 여유 공간은 이만큼 전부 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중간에다가 버튼을 갖다 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부모의 여유 공간이 있을 때 정렬하는 방법까지 보셨어요. 자, 그래비티라고 하는 거는 뭐 중력 같은 의미죠. 영어 자체의 의미는. 그래서 왼쪽에다 놓을 건지, 오른쪽에다 놓을 건지, 아니면 가운데다 놓을 건지, 어디에 무게 중심이 있는지를 그래비티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냥 정렬입니다. 그죠? alignment라고 해서 정렬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비티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자, 우리가 버튼이라고 있었는데, 우리가 fill parent wrap content가 버튼을 여유 공간에 채울 건지 아니면 그 글자 크기에 맞게 딱 맞게 맞춰줄 건지를 지정을 했어요. 근데 이 버튼을 내가 필요하면 사이즈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크기를. 그래서 여기 있는 가로의 크기를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한 200 정도 줘볼까요? 200dp라고 하는 걸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200dp라고 해서 아까 가로 width라고 하는 걸로 가로 쪽을 줬습니다. 자, 저장하시고 실행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이렇게 됐네요. 자, 200dp. 자, dp 단위가 정확히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요거의 절반 정도가 100dp 정도가 되겠죠. 그죠? 자, 200dp 정도를 지금 여기 주니까 이 정도 공간을 얘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dp라고 하는 가로 크기를 얘가 딱 줬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유 공간이, 시작 버튼 2는 여유 공간이 이거밖에 없는 상태에서
fill parent로 해서 이만큼 채워지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버튼의 가로 크기도 아예 지정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세로 크기도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이것도 200dp로 하면 딱 정사각형 모양의 버튼이 에뮬레이터에 추가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화면에.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비티라고 해서 레이아웃 그래비티라고 하면 여유 공간에서 배치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유 공간에서의 배치가 아니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시작 1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글자를 왼편으로 보내고 싶어요. 자, 그럴 땐 또 어떻게 할까? 자, 그럴 때는 똑같이 안드로이드 땡땡 하시면 그래비티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자, 이거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글자가 안 붙어 있는 상태니까 이거는 부모의 여유 공간에 대해서 뭔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이 내용물은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물의 정렬 방향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gravity라고 하는 거에서 보시면 left라고 하는 게 있죠. 자, left라고 하는 게 있어요. left라고 하는 거를 입력을 하시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자, 왼쪽으로 갔어요. 근데 왼쪽으로 가면서 얘가 약간 위쪽으로 가서 붙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left이면서 동시에 center라고 하는 걸로 지정을 하면, 그죠? 센터 위아래로 센터겠죠, 그죠? 그러면 센터라고 하는 걸 지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left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더 붙여서 센터라고 하는 속성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세로줄을 붙입니다. Shift 키 누르고 하면 이렇게 정확히 세로줄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left에다가 센터 vertica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넣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간으로 왔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개의 속성을 같이 넣고 싶을 때 이렇게 세로줄을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요 글자가 요 버튼 안에 너무 딱 맞게 붙어 있는 것 같다. 요 왼쪽도 그렇고요. 그럴 때는 똑같이 여백을 줄 수가 있는데요. 예, 아까 우리가 부모의 여유 공간에 대해서 마진이라고 해서 여백을 줬었죠. 예, 그건 말고 이번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 내용물에 대해서 여백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패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비티는 레이아웃 그래비티, 그냥 그래비티 이렇게 똑같은 말을 썼는데 자, 여유 공간 여백 같은 경우에는 레이아웃 마진과 패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50 정도 줘볼까요? 자, 50dp 정도를 패딩이라고 하는 값을 줬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줬더니 자, 50이라고 하는 공간만큼 얘가 띄워버렸네요. 어떻게? 이 버튼 안에서 글자, 내용물이 되는 글자하고 이 버튼 사이의 간격을 50dp만큼 띄워준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여기까지 해서 가장 기본적인 레이아웃 구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 책에 전체 프로젝트 소스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압축 파일을 안드로이드 타운이라고 하는 사이트나 아니면 사이트에서 받으신 다음에 압축을 풀어보시면 각 챕터별로 해서, 각 장별로 해서 프로젝트 소스 파일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일을, 자, 여기 보시면 파일에 import라고 있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그대로 읽어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eneral이라고 하는데 눌러보시면 existing projects into workspace라고 하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ext를 눌러가지고 browse를 누르시면 자, 여기가 all project라고 해서 그 압축 파일을 풀어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book 01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챕터가 됩니다. 자, 그 중에 샘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하나 선택을 해서 읽어드린다면 확인을 누르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고요. 다시 finish라고 누르면 자,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이 임포트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픽스를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뜨죠. 자, 이런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선택을 하셔서 지금 오른쪽 버튼 눌러서 Properties 맨 아래에 있는 Properties를 누르시면 여기에 있는
속성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자바 컴파일러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그게 여러분이 설치하신 자바, 제 SDK가 되겠죠. 그거하고 버전이 안 맞을 경우에 이렇게 빨간 표시가 나오면서 예, 표시가 어떤 거를 수정해 달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 이전 버전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이전 버전 1.6, 1.5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1.6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렇게 해서 yes 누르시면 OK 누르시면 에러가 없어지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소스 파일은 자바 SDK 1.6까지 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임포트를 하시면 에러 메시지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건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실행하시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 소스 파일을 실행을 해 보실 수 있고요. 소스를 그대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기서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했던 내용이 뭐냐면 자 뷰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속성 뭐냐 자 레이아웃 위드스라고 하는 거 레이아웃 하이트라고 하는 거 가로하고 세로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필 패런트나 랩 컨텐트를 이용해서 전체 공간을 채우던지 아니면 내용물에 맞춰서 크기를 맞춰주던지 하는 건데 전체를 채워주는 거는 최근에는 이제 매치 패런트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도 이클립스에서는 필 패런트를 만들어주니까요. 필 패런트하고 매치 패런트가 같은 의미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아예 고정시킬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 값을 넣어서 크기를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id라고 하는 거는 뷰의 이름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id를 주어서 소스에서 XML에서 정의한 버튼을 찾아내는데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거는 배경색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겁니다. 자 그리고 dp 단위 이외에 px라고 쓰면 원래 픽셀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단위를 더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dp 단위를 쓰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id라고 하는 거 이름값을 붙여요. 근데 이름값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at 플러스 id 하고 슬래시를 붙인 다음에 그 뒤에 이름을 넣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런 형태의 id 값을 붙여준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정의를 해놓으면 그러면 여기 우리가 find를 하는데 뷰를 찾는데 XML 정의한 이 뷰가 이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찾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백그라운드 속성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ARGB라고 해서 샵을 붙여가지고 그 값을 직접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봤죠. 그래서 처음에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리니어 레이아웃인데, 그 리니어 레이아웃은 순서대로 그 안에 뷰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 레이아웃 이외에 대표적인 게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이외에 절대 레이아웃, 테이블 레이아웃, 스크롤 뷰 정도 대표적인 레이아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게 여기 있는 빨간색 세 가지 정도가 아주 눈여겨서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절대 레이아웃은 예전에 사용됐었는데 지금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예전에 만들어진 소스, 아주 초기에 만들어진 소스 같은 경우에는 절대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레이아웃에 따라서 그 뷰가 추가되는 방식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정렬 방식, 그 안에 뷰를 배치하는 방식이 레이아웃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은 방향에 따라서 가로든 가로 방향이든 세로 방향이든 추가를 하는 거고요. 상대 레이아웃은 부모의 여유 공간이 있으면 부모의 여유 공간에 대해서 부모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부모의 여유 공간에서 위쪽으로 붙여주세요. 아래쪽으로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 버튼이 있으면 이 버튼에 아래쪽에 붙여주세요. 왼쪽에 붙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뷰를 배치할 수 있는 게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레이아웃은 아예 좌표값을 지정해 주는 거고요. 자, 이거는 지금 없어졌다 그랬죠. 그다음에 테이블 레이아웃은 테이블 모양으로 격자 형태로 내가 뷰를 동일하게
동일하게 균등한 방법으로 추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프레임 레이아웃은 한 번에 하나의 뷰만 추가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는 버튼을 추가했다 그러면 그 버튼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치가 아니죠. 그냥 그 뷰만 딱 보여주는 건데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레이아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셨던 거, 자, 가장 기본적으로 wrap, content, fill, parent, 어떻게 부모의 여유 공간을 채울 것인가. 제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linear layout이라고 하는 걸 보면 방향 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linear layout은 순서대로 채우는 거니까 orientation이라고 하는 방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느 쪽에다가 어느 쪽에 나머지 여유 공간에 대해서 얘를 어느 쪽에 정렬을 할 것인지 그 안에 그 여유 공간을 또 여백이라고 할 수 있죠. 여백을 또 얼마나 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weight라고 하는 거는 부모의 여유 공간이 있을 때 그 여유 공간을 똑같이 나눠 갖는 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버튼 두 개를 추가했는데 똑같이 weight를 1로 주면 두 개가 50%씩 똑같이 나눠 갖게 되고요. 하나를 2, 하나를 1을 주면 그러면 앞에 거는 3분의 2만큼, 뒤에 거는 3분의 1만큼 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처음에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그 레이아웃이에요. 지금까지 해본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해보신 오리엔테이션 이미 해봤죠? 자,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방향에 따라서 가로 방향으로 바꾸니까 세로 방향으로 추가됐던 것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버튼이 여유 공간이 이제 없으니까 첫 번째 것만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XML 레이아웃에서 어떤 버튼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에서, 자바 코드에서 버튼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뒷부분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잠깐 보면 버튼을 새로 만들 때 일반적으로 자바를 해보셨다면 New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 수 있다,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버튼이 있으면 똑같이 코드상에서 New 버튼 하면 버튼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화면 구성은 XML 레이아웃에서 아까 보셨던 XML이라고 하는 파일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비티라고 하는 거, 자, 그래비티 정렬이라고 했죠. 그래서 레이아웃 그래비티는 부모의 여유 공간이 있을 때 그 여유 공간에서 버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쪽에 가서 붙을 거냐 그런 정렬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그래비티는 버튼 같은 그 뷰 안에서 그 안에 내용물, 글자 같은 그 내용물이 어느 쪽으로 정렬이 될 거냐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래비티라고 하는 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값들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붙일지 가운데로 붙일지 아니면 전체를 채울지 이런 다양한 값들이 있는데 이거는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참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비티 쪽을 보시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패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와 그 버튼 안에 여유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레이아웃 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여유 공간과 그 버튼의 사이 간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요 예제들이 있는데요. 요 예제들은 여러분이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본적인 거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포트를 하셔서 샘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샘플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도 임포트를 하시면 그대로 읽을 수 있고요. 자, 한번 읽어보죠. 샘플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해서 피니쉬를 하시면 이렇게 임포트가 됩니다. 이것도 네, 컴파일러 버전을 맞춰줘야겠네요. 자, 1.6으로 맞춰줬고요. 자, 요거는 만약에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새로 빌드를 하거나 아니면 1.6 버전의 SDK를 같이 설치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바를 1.6 버전으로 받아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샘플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그 안에 소스를 보시면 이렇게 소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소스 파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기능을 다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안에 다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걸 열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activity라고 하는 태그가 있고 activity라고 하는 태그 안에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름이. 그래서 이 안에 sample layout weight activity라고 하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른 기능. 우리가 아까 책에서 봤던 패딩이라고 하는 속성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sample layout weight activity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패딩 activity로 바꾼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 패딩에 대한 그런 실행 화면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도 직접 보거나 아니면 레이아웃, RES 밑에 레이아웃 밑에 요 레이아웃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참조를 해보시면 이렇게 됐을 때 화면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본 거는 가장 대표적인 뷰라고 하는 거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한번 봤고요. 그리고 그거를 화면에 배치를 할 때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프로젝트를 처음에 만들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면 화면 배치가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같이 봤습니다.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화면 구성을 할 일은 굉장히 많겠죠. 새로운 화면을 만들 일은 굉장히 많을 테니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XML을 직접 확인하고 다시 바꿀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화면을 생각을 했다라고 했을 때 XML로 구성을 바로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나올 다음 시간에 할 레이아웃, 상대 레이아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